지금부터 대선 정책 공약 평가, 외교 안보 분야, 과학기술 분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건국대학교 이용모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학회 대선 공약 평가 대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이용모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갈등,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양안 문제까지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많은 충돌과 대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전한 정세는 마치 큰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긴장감과 불확실성을 낳고 그야말로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역시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과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는 기술 동맹을 맺고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는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국제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정학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나라의 과학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이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기정학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기술 주권은 외교와 국방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 속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학기술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들이 제시하는 외교안보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을 깊이 있게 짚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먼저 외교안보 분야의 전북대 정준호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는 중앙대 김창환 교수님, 고려대 안준모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자신 이철재 기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대기자이신 이서구 기자님 모셨습니다. 태평양 변호사 이상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교수이신 이주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토론의 이 세션의 그 시간이 3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시간 남짓 남아 있는데 제가 시간을 좀 정해드려야지 이 진행이 원활할 것 같아서 먼저 외교안보 분야는 전북대 정준호 교수님이 해주시는데 한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발표하시는 두 분 교수님께는 20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한 7분 남짓 해서 맞춰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로 돌려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 공약 평가 결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안보 분야 공약 평가를 맡은 전북대학교 행정학과의 정준호 교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각 후보자들의 외교안보 분야의 공약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 평가의 대상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요 세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공약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대선이 급작스럽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각 당에서 아주 준비가 잘 된 그런 정책집을 만들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각 정당에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담겨져 있는 정책이나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각
당 후보들의 세부적인 공약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각 정당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책적인 입장을 이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더 강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핵심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책이 공개가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들이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정책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당의 입장에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핵심적인 정책들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느냐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이제 4개의 대표 공약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공약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 외교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 첫 번째 공약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제시되어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듯이 전략적인 공급망을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 다음에 국산으로 둔갑해서 우회 수출되는 그러한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후무역 대응에 기반한 그러한 외교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의 목표가 사실은 기존에 이제 언급이 돼 있던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이기도 하지만 주로 원론적인 그런 수준에서 공약의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그러한 공약들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 해결이나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국내적으로도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통상 환경의 변화가 바뀌었는데 단기적인 그러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한 것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방송사나 언론사들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토론회나 정견 발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본 결과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방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교 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중국이 버티게 하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약화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약에도 이런 단기적인 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공약은 국익과 실용 기반의 외교 영역 확대 그리고 다변화와 사강 외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존의 입장을 강하게 담고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에 좀 치중돼 있었던 그런 현 정부의 외교 정책보다는 좀 더 그 폭을 확대를 해서 4강 중심의 그런 외교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다자간의 그런 외교 전략을 갖는 것으로 지금 공약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강 외교는 대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만 다자 외교 같은 것들을 하고 실용 외교를 하는데 협력 대상은 어디를 선정을 할 거냐 그리고 세부적인 접근 방식이라든가 그런 로드맵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사회 합의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비교적 수용성이 높은 그러한 공약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 및 비핵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미국 쪽에 좀 치중되거나 편향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기반이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그런 외교 전략의 입장을 좀 더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 전자권 환수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전자권 환수라든가 스마트 AI 기반의 스마트 강군, 그다음에 군사 채널 복원, 외교적인 평화 체제 같은 것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병행하겠다라고 해서 물론 지금 이제 국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여러 지역에서 분쟁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이제 이러한 한미 동맹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삼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보 공약 역시도 굉장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전자권 환수 같은 것은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은 좀 미국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권 환수하겠다고 그렇게 천명한 것이 예전 정부에서 했던 건데 아직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는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는 외교 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기후 위기라든가 보건 위기, 그리고 이 디지털 격차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외교라든가 통상이라든가 안보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균형 있게 그렇게 공약에 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평가를 드리는 거고요. 상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분석을 해보면 원론적이고 원칙적이지만 기존의 입장을 담고는 있고 최근에 정치적인 스탠스를 약간의 중도 내지는 뭐 보수까지 아우르기 위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외교 통상 안보 쪽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그런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틀 위에 기반 위에 외교안보 통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교 통상 안보 이쪽을 좀 균형 있게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균형 있게 이렇게 담고 있었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교 그다음에 이제 안보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나 안보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이 한미 동맹 기반의 핵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이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이런 핵 확장 억제를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듯이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라든가 CNI 통합훈련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구축을 하려고 이미 뭐 계획을 추진 중인 그런 삼축 체계, 그래서 킬체인이라든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대량 응집 보호 수단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1번을 보시면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기존에 추진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뭐 지속 가능성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높은 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라든가 하는 방안들이 이게 한국의 의지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같은 것들은 아직 제시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핵 개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핵 억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수준에서의 핵 무기 내지는 핵 무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약에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토론회나 이런 데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사실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주로 이제 괌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재배치해서 우리가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가장 이슈화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핵 잠수함을 개발해서 확보하는 것을 이제 공약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이 지금 특히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타 국가들과 이 핵 협력을 좀 더 강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용을 해서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어떤 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해결해야 될 측면이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K 방산 육성 및 국방 역량 강화고요. 이건 기존에 이미 제시가 됐었던 K 방산이 4대 강국으로 이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제시가 됐던 것이고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입장을 좀 더 강조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K 방산을 통해서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익 같은 것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공약 같은 경우에는 수용 가능성이라든가 사회적 합의 같은 측면이 상당히 높은 그런 공약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군 복무 여건 개선이나 뭐 수당 현실화, 그다음에 보훈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자체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 있는 그런 내용들 내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라고 지적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나 지지를 얻는 것은 높은 편이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부 실행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의문점이 남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후보 공약입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청년 세대 그리고 특히 이제 남성과 관련된 공약 중심으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군사훈련 시스템 및 군 간부 선발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군복무 시스템 내지는 간부 선발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해서 그렇게 부족한 초급 간부들도 확충을 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런 군의 어떤 대우 같은 것들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간부 선발 시스템이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게 적합하냐, 그리고 다른 선발 제도와의 어떤 균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내용들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사회적인 합의성 같은 것은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약입니다. 그래서 군 복무 지원 및 유예 제도인데요. 군 복무를 하는 것을 좀 유예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앞에서 본 간부 선발 제도에 의해서 군 복무를 한 그런 간부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등록금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 두 개만 보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외교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통상 쪽의 내용은 그렇게 거의 없고요. 이 군 복무와 관련된 젊은 층의 공약이 다수를 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것을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교는 이제 다자 실용 외교고 김문수 후보는 4강 강경 외교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다. 통상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는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가 핵심적인 내용이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이나 관세 협상에 본인이 이제 그 트럼프와의 인맥이라든가 미국 쪽의 인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외교 안보나 그 통상 쪽에서 제시한 공약은 아니지만 다른 경제 산업 쪽에서 제시한 것이 국내 기업에 이제 해외 진출했던 기업들을 리쇼어링해서 이제 다시 국내로 좀 되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구체적인 그런 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전략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 강군, 대북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자체 군사 역량 강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핵과 관련된 그런 공약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간부 훈련 제도 개편 중심이고요. 방산 정책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사한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로 과학기술 분야 공약 평가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준모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 평가입니다. 저희 과학기술 분과에서는 세 가지 이슈를 골랐고요. 이슈별로 후보들의 어떤 공약 내용을 평가했습니다. 아까 외교 안보 쪽에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공약집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 중에 저희 정책학회가 중요하다고 회원들 상대로 조사한 우선순위 공약 이슈를 3개 뽑고 그 3개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AI, 인공지능 시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입니다. 이 이슈를 고른 거는 잘 아시다시피 챗GPT나 클라우드 딥시크 같은 여러 가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또 기술 패권 경쟁으로 되면서 기술 안보나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슈를 중요 이슈로 골랐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세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AI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내용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서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을 하겠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겠다. 그다음에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해서 AI 직접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서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슈를 이 공약을 이슈와 관련해서 선정한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한 10번째 공약 중 첫 번째 정책 순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해서 투자라든가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규제, 융복합, 활성화 이런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공약 목표의 구체성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투자나 인프라, 산업화, 그 다음에 대중화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한 줄씩 선언적으로 제시돼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 투자 100조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가 이제 순수하게 이제 민간의 투자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매칭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GPU 5만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는 GPU가 몇천 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5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리즈너블한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5만 개를 어떤 타임라인으로 확보를 할지 이 부분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AI 국가 집적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이걸 만들 것인지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 이런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력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AI에 대한 투자 확대나 GPU 5만 개 확보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슈는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방향성으로 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GPU 수요가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훨씬 더 상회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미국 기업에 우선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은 GPU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하고 싶다고 구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 한 GPU가 한 3,000장에서 5,000장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뭐 미국의 메타 같은 기업 혼자 한 50만 장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다른 내용 중에 이제 모두의 AI 같은 경우는 아마 공공 AI를 염두에 두고 이런 공약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추진했던 공공앱 정책들이 어떤 낮은 품질이라든가 기능 부족, 또 업데이트 부족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외면을 받아서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또는 우리나라 갖고 있는 고유 AI 모델이나 스타트업과 중복돼서 자기 포식 현상이 나타날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AI 규제 특례 마련을 재원하면 대부분은 이제 재정 투입을 담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지 민간과 어떤 역할을 분담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대부분 AI가 중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적인 어느 정도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 중에는 모두의 AI에 대한 내용은 어떤 또 만약에 추진한다면 막대한 또 세금과 기술 중복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AI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3가지 공약을 제시를 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글로벌 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한 AI 생태계 강화고요. 내용으로는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그 다음에 차세대 AI 원천 기술 개발 지원, 그 다음에 스타트업 벤처 성장 펀드, AI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의 공약 목표의 구체성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AI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이 데이터나 기술 개발 또는 생태계 구성을 위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육성까지 기술 혁신 전주기를 커버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특이하고요. 특히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자정부나 뭐 데이터 플랫폼 정부위원회 같이 우리나라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 쌍에서 있다는 것은 구체성 측면에서 좀 더 좋은 점수가 갈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약점은 이때까지 했던 정책하고 뭐가 다른지 부분이 좀 더 차별화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기술 개발이나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도 사실 많은 정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김문수 후보의 정책에서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력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보통 이제 AI 공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얼마를 투자하겠다, GPU 몇 장을 사겠다 이런 투자 중심이 되는데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AI를 이제 데이터 기반 경제로 만들겠다는 방향성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내용을 제외하고 또 재정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AI 스타트업이나 뭐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의 펀드를 만들지 기존의 펀드와 모태 펀드나 성장 사다리 같은 기존 공적 펀드와 어떻게 다른지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회적 합의가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내용상에서 AI 스타트업이나 어떤 작은 기업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뭐 사회적 합의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기존 정책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화할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의 두 번째 AI 관련 공약은 규제 관련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인데요. 국가 AI-위원회 기능 강화, 부처 간 조정권을 강화하겠다, AI 정책 보좌관을 신설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혁파하겠다. 기준 국가제 적용으로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세부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 공약은 AI 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규제 완화를 대표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 간 거버넌스 조정을 위해서 국가 AI 위원회를 활용하겠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AI 정책 보좌관을 도입하고 규제를 기준 국가제를 통해서 쇄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민간 생크탱크들이 제시하고 있는 많은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세부 영역별로 들어갔을 때 세부적인 킬러 아이템들이 어떻게 더 구체화될지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위원회가 어떻게 부처 기능을 조정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국가제에도 사실은 부작용이 있는데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한 내용은 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력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AI 정책이 크게 지능과 규제로 나눴을 때 사실 규제 정책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면이 있는데 이런 규제 정책을 약간 규제 개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이제 AI하고 관련해서 특히 이제 데이터나 디지털 플랫폼은 개보이나 공정위, 방통위 등 다양한 부처들이 AI 규제 선점을 위해서 경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포지티브하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또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제도적인 개선이라 예산 수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준 국가제 같은 경우에 이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정교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다양한 내용 중에 이제 기준 국가제 중에 기준 국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계 요구는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기준 국가제를 했을 때 없어지는 규제 공백에 대한 또 우리나라 특정 상황에 대한 반영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 공약 중에 이제 세 번째는 AI 산업 필수 인프라 전력 확보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특이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AI에 대해서 투자나 GPU 규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특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기반 경제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GPU를 5만 장이나 10만 장 이런 식으로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슈를 AI 공약으로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기존의 원전 건설의 마무리라든가 한국형 소형 원전 SMR의 상용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형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 중이기 때문에 상용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원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 등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력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이슈를 AI 이슈랑 같이 연결시켜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특히 이제 막대한 에너지 수급을 SMR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방향성은 클리어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타임라인이나 예산 이 부분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합의 같은 경우는 방법론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나 사실 이제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믹스를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에너지 수급 안정화 이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정책 제안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런 방안도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R&D 체계 혁신을 통한 기술 선도국 도약을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주요국들이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R&D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2035년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대형 프로젝트와 제도 계획을 병행하고 있고요.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서 반도체 AI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과학, 기술, 항공우주를 통합하는 전담부처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략 중심의 투자 전환과 R&D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 연구개발 지속성 담보라는 공약을 선정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 기초 원천 분야 R&D에 안정적 투자를 하겠다. 과학기술 R&D 예산 확대, 특히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R&D 정책 수립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지역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선정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기조, 즉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 흐름을 계승했다고 보고요. 그에 부합하게 R&D 예산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데 그치지 않고 기초 원천 연구와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그리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확대뿐만 아니고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참여할지에 대한 고려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해당 공약을 선정했습니다. 공약 목표의 구체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를 통해서 기초 원천 연구와 국가 전략기술 투자, 지역 자율 R&D 강화를 추진하며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과 생태계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제도와 방안과 실행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R&D 예산 삭감과 정책 단절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안전적 재정 확보와 중장기 전략 마련을 통해서 이를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연구자 참여 확대와 정책 일관성 확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적 한계,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의 불명확성,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간의 예산 배부 조정 권한의 이원화로 인한 정책 조정력 부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대 방향성은 명확하고 정치적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어서 지속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초연구 강화, 지역 자율 R&D 등은 중장기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했습니다. R&D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R&D 공약은 방향성과 문제인식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실행력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 확대 등 공약 전반에 대한 명분과 수용성은 높고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 전략적 예산 운영 체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해당 공약은 연구개발 예산 5% 투자 및 과학기술 부총리 과학특임대사 신설이고요.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인의 지위 처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강국 구현,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예산과 조직 통할, 과학특임대사 신설, 연구개발에 국가 예산의 5%를 투자하고 국가 전략기술 R&D를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 통합적 심의 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 및 출연연 칸막이 낮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의 R&D 투자 확대입니다. 해당 공약을 선정한 이유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축소돼서 과학기술계 전반의 혼란과 불신이 확산된 상황을 문제로 인식한 것 같고요. 국가 예산의 5%를 R&D에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정량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기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 신설,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역 주도형 R&D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통해서 R&D 예산 확대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해당 공약을 선정했습니다. 공약 목표의 구체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R&D 예산 확대와 10조 원 투자 등 아주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고요. 재정 계획도 같이 제시함으로써 공약의 구체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과기부총리, 특임대사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수단 간 연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조직 간 기능 배분이나 조정 방식에 대한 세부 설계가 명확치가 않고요.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법 제도도 보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 정책의 구조적 문제로 투자 부족, 정책 단절, 거버넌스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예산 확대와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과기부총리 신설 계획은 독립적 컨트롤 타워 마련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5% 투자와 같은 정량 목표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부총리 신설만으로 범부처 간의 실적 조정력 확보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각 부처별 기능 조정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과학기술계의 오랜 요구와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5%나 10조 원 같은 아주 구체적인 정량 목표가 재정 여건 변화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R&D 투자 부족, 정책 단절, 거버넌스 비효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따라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 확대와 과기부총리 신설을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5% 투자나 10조 원 전략기술 투자와 같은 정량적 목표가 재정 여건 변화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과기부총리 신설만으로는 범부처 간 실질적 조정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법 제도적 기반 정비가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대한 공약은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10대 공약 내에서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핵심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저출생에 따른 학력 인구 감소, 수도권 및 의대 집중 현상 심화, 산업계 수요와 교육 시스템 간의 불일치, 연구개발 투자 부족 및 연구자 처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이슈를 선택했고요. 이재명 후보의 관련 공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이공계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세부적인 공약을 말씀을 드리면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병역 특례 확대 적용, 관련 기업의 인재를 최소 10% 이상 병역 특례 대상으로 지정, 병역 특례 총원 외 별도 인원 배정,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 유인책, 예를 들면 최소한의 인재 유입 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선정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 공약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판단했고요. 연구 단절 방지와 인재 유출 억제를 목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I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인재들이 군 복무로 인한 연구 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 우수 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동시에 해외 유망 인재의 유입까지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파급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첨단 전략산업 분야 인재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를 명확하게 제시하였고요. 관련 기업 인재 중 최소 10%를 병역 특례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존 총원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량적 목표와 제도 개선 방향은 정책의 명확성을 높이고 실행 시 평가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을 갖고 있는 공약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약은 반도체 AI 등 전략산업의 인재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공약이라고 판단했고요. 병역으로 인한 연구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 특례를 통해서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수 인력 유치라는 시급성과 현실성을 갖춘 대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역 특례 확대만으로는 이공계 진학 기피, 불안정한 고용, 처우 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공약도 동시에 잘 고려가 되어야 이런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합의 가능성입니다. 병역 특례는 민감한 제도이어서 청년 세대, 병무청, 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기술 경쟁 확보라는 공익과의 연관성을 국민에게 충분하게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분야의 청년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총평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병역 특례 확대 공약은 첨단 기술 경쟁 격화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형평성, 공정성 확보, 제도 남용 방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등 보완 과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관련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에 걸맞는 사회적 위상 확보 공약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강화, 연구 환경 혁신 및 과기부총리제 신설, 5대 첨단 기술 국제 공동 연구센터 설립 및 성실한 실패 성과 인증제 도입,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을 목표로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정원 확대를 세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선정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연구 환경 개편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장기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직접 대응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약의 구체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약은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연구자 정년 65세 회복, 5대 첨단 기술 분야 국제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수치와 방향성을 포함해서 정책의 명확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약의 세부 실행 방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연구개발 직군의 연봉 상향 조정이나 학생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은 기준과 계획이 불명확해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과학기술 인재 부족, 청년 연구자의 진로 불안, 단기 과제 중심의 연구 문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 현실적 방법, 해법을 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구자 정년 연장은 경험 활용과 고용 안전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청년층의 기회 제한이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공약은 높은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항목이 많고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정년 연장, 연봉 상향, 국제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은 정권 변화나 재정 기조 변화에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총평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연금,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 영웅 우대제도 도입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수 과학기술인에 대한 성과연금 도입, 과학자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연구자 명예보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한 자부심 고치,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한 해외 유출 방지를 세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와는 차별화된 방향의 공약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위상 제고에 중점을 두었고요. 특히 국가 과학 영웅 우대 제도를 도입해서 우수 과학기술인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예우하겠다라는 상징적이고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과연금 도입과 과학자 전용 패스트트랙 신설 등을 통해서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치를 방지하고 청년층의 과학기술 분야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총평으로 넘어가서 총평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기존의 제도 중심, 예산 중심의 과학기술 공약과는 차별화되어 있고 과학기술인을 국가적 영웅으로 예우하겠다는 상징적이고 직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정책의 전달력과 대중적 인식 제고 효과가 매우 높은 공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약의 내용이 성과 기반 보상이라는 특정 이슈에 집중되어 있고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예산 배분 구조, 제도적 불균형, 거버넌스 개편 등 과학기술계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의 포괄성과 체계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적 접근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토론을 하시겠는데요. 그 토론 순서는 먼저 외교안보 분야 토론으로 이철재 기자님과 이서구 대기자님께서 해주시는데 뭐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 아무래도 어떻게 진행에 조금 저희한테 주어진 3시 30분보다 좀 넘어도 가능하겠습니까, 단장님? 예.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시고 토론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입니다.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고요. 이번 대선 후보들의 주요 외교안보 공약은 정준호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어떻게 덧붙일 말씀은 없고 이제 언론인의 관점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약 분석 기사를 쓰기 위해서 좀 약간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번 여러 번 나왔지만 그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아 적게 보여서 참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찾기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가장 눈에 띈 것은 세 후보 모두 통일 관련 공약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돼서 북한이 또 한국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운신의 폭이 적었다는 그게 이제 각 후보 측의 설명인데요.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 혁신적 변화를 공약집에 담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보이지 않았었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외교 안보의 가장 큰 흐름이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갈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 감축을 통해서 비핵 평화적 체제의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핵 잠재력 강화 같은 데서 북한의 핵계획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겠다, 공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게
어프로치가 서로 다르지만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거는 미국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의나 지원이 없으면은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다 현실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단계적 이재명 후보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했을 때 북한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개전의 정이 보이면 거기에 걸맞은 뭐 제재 해제라든지 우리가 걸맞은 보상안을 내놓아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지 않고 조금씩 성취해 나가겠다 이런 어프로치인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에서 이런 접근 방식은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트럼프가 다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국의 입장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주둔을 준하도록 전개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핵 보호 공격 조항을 넣고 필요하면은 뭐 전술핵 재배치나 뭐 핵전력 공유하겠다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역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는데 이 역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미국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이 이제 핵을 사용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맹의 조항에 넣자 또는 뭐 이거를 같이 공유하자 이런 거를 왈가왈부할 그런 계제가 적은 것 같은데 어떤 계산해서 이런 걸 넣는지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제 이준석 후보는 뭐 이렇게 외교안보 공약이라는 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뭐 거시적인 담론도 없고 다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핵심 계층인 20대 지지층이라 생각할 수 있는 20대를 노리는 이제 병역 관련 공약이 내는데 이것도 뭐 특별하게 그 현 병역 체제에서 크게 흔들만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리고 공약 집에는 그러니까 10대 공약에 담겨 있지 않지만은 지난달에 외신기자 클럽에서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김정은과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데 그 뜻은 가상하게 여길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어떤 방식이었는지 참 한번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예, 파이낸셜 뉴스의 이소구입니다. 지금 이철재 우리 기자께서 아주 마이크로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겹치지 않게 좀 매크로한 부분을 몇 개 짚고자 합니다. 그 후보들 공약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웠어요. 아쉬웠다는 부분이 뭐 디테일한 게 하나도 없고 아까 정준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테일 너무 부족하고 장기적 전략을 보완해야 되고 뭐 정말 그런 상황인데 그 아쉬운 점이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외교 안보 문제를 일반에 내놓고 국민들의 컨센서스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는 어느 계기인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중 전략 경쟁,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세대에 따라서 굉장히 갈리고 있고 이념 진영에 따라서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 피해갔어요. 아마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표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과연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과연 그런 자격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정책 학회 같은 데서는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 외교 안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컨센서스를 맞추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보들의 공약만 가지고는 계속 외교 안보 문제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
아주 비밀스럽게 투명성 없이 공개되지 않는 상태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자꾸 구조가 되는데 그거를 어떤 선거나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겠고 그 역할을 정책학회나 어떤 전문가들이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후보들이 한쪽 측면에서는 이 외교안보 문제를 뭐 중국 이슈처럼 드러내 보여야 표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구체화를 안 시키고 있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정말 구체화를 안 시키는 것인지 못 시키는 것인지, 이를테면은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이 있는 건지 포커스가 있는 건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균형 해결하는 말을 모든 후보가 쓰고 있고 어느 자리에서나 뭐 외교는 균형으로 해야 되고 4강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중이 전략 경쟁, 패권 경쟁을 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줄을 세우는 상황에서 과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나 하는 문제까지도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아까 이 기술 분야에서 두 교수님들께서 그 기술 경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지난 주인가요? 13일 날 미국 상무부 안보국에서 화웨이 AI 칩 쓰지 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쓰면 안 된다. 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제재하겠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놨어요. 화웨이 AI 칩을 쓰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엊그저께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런 중국 화웨이 칩으로 자기들 AI 모두 만들고 진행하겠다 그러다가 국가 프로젝트를 갑자기 취소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중국 상무부에서 앞으로 미국의 그러한 조치가 중국의 AI 칩이라든지 중국 화웨이 거를 못 쓰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도 제재하겠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엔티 외국 제재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을 동원해서 하겠다. 이건 사실은 그 미중 사이에 낀 특히 이제 무역 비중이 많은 우리 같은 나라들은 상당히 곤란한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균형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균형 해결을 하고 4강하고 잘 지낸다 그러는데 줄 세우기라는 G2가 있고 4강이 으르렁거리고 서로 제재하고 엠바고하고 자기 쪽에 가담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국민적인 합의하고 좀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를테면은 그동안 이전에도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중경국 외교라는 것도 있었고, 샌드위치된 우리 같이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들끼리 그 네트워크를 해갖고 네트워크 외교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고, 지역 협력을 통한 리저널 그 지역 협력을 통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외교 안보 이 정책 공약 정책은 당파성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 그동안 이런 당파성에 묻혀가지고 그걸 넘어서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다른 강대국의 입장에서 건드리면 움직이는 나라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사이에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고 흔들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압력하면 또 흔들나라고, 이런 어떤 차원도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국내적인 어떤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 그런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진행되지도 않는 정당 입장에서는 외교 안보 정책이 별로 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진행시키려고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각성이나 반성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학회 같은 데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공약도 쭉 보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지금 선관위에 있는 10개 공약이라든지 공약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각 당에서는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환경, 인권, 문화 뭐 이런 보건의료, 지역협력 이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국제공헌이라는 말로 일부가 들어가 있지만 그거를 비전통 분야의 외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입장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너무 지나서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문제는 조금 더 좀 글로벌해야 되고 디테일한 측면과 글로벌 측면이 같이 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미래 비전하고도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한중간에는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또 당장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반면에 그 하위 개념으로 지금 대륙과 대만 사이에 긴장되는 관계 속에서 미국은 계속 미국은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서 대만의 급변사태라든지 남중국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평택에 있는 미군을 활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들까지도 전체적인 어떤 미래 비전과 로드맵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는 공약집이나 공약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과학기술 분야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직 변호사님, 이주홍 교수님 순서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법무부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입니다. 세 분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일반 정책에 대해서는 역시 많은 전문가가 모여 있는 만큼 상세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의 창의성, 혁신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온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공약은 조금 더 과장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민한테 명확한 비전을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한테 AI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었을 때 과연 어떤 나라를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시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 트럼프가 추진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중심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AI 정책은 그 사이에서 어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생존자의 편향이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가 출격했다가 돌아오는 확률을 보니까 돌아온 전투기는 대부분 꼬리하고 몸통에 엄청난 총탄을 맞았는데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책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꼬리와 날개, 몸통을 보완할까요? 여기서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보완은 조종석과 엔진입니다. 그 전투기가 돌아온 거는 꼬리가 튼튼해서 몸통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조종석과 엔진에 총탄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AI 시장의 현황,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역시 AI 분야는 기업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목소리만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 외에 다른 산업 분야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AI 정책은 그야말로
3강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강은 1등, 2등은 중국과 미국에 주고 우리 3강까지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장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AI 모델은 고려 청자 모델입니다. 청자 기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 송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뺏겼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송나라에서 고려 청자를 높게 평가하고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배웠지만은 추격하다가 언제는 따라잡을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흙을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빚을 것인지, 불을 얼마나 뗄 것인지, 가마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산소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단점보다는 과연 우리가 AI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강점, 그것을 찾아내는 노력이 저는 AI 정책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AI의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산업화하고 시장화하고 글로벌 AI 생태계의 어느 부분에 집어넣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의 일반적인 AI 정책에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는 고려청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D는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의 R&D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예산 확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예산 확대를 넘어서 AI 생태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 새로운 정부의 역할인지를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는 국내 생태계가 있고 글로벌 생태계가 있습니다. 기업 중심에 더해서 민주당인 만큼 국민적인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국민이 AI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건 누가 부담합니까? 국민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민간에서 AI를 직접 많이 써본다면은 이게 된다고 하면은 수요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투자해 나갈 겁니다. 저는 이 순서를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책 안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에게 AI에 있어서 일반 자연인 국민에게 얼마나 참여 기회를 주고 결과는 어떤 혜택을 가져가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R&D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재명 후보 정책 중에 병역 특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건 인센티브에 관한 건데, 인센티브 정책이 지금 시대에도 잘 먹힐까요? 지금은 정부 분야는 오히려 제약이 많고 민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민간이 더 잘 받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민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가 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재정책은 인센티브를 줘서 법대, 의대 가는 사람들을 이공계로 끌어들이자는 정책입니다. 이거 될까요? 과연 그 부모님들까지 다 설득이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하긴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정책 부분에서는 좀 보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인재가 있는 곳을 좀 더 AI 산업의 허브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 법대, 의대 중에서 의대를 얘기를 들면은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수술하고 하니까 의대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공학도 손기술 아닐까요? 그러면 의료 부분에서 단순하게 치유하고 넘어서 로봇이나 AI를 가지고 수술하고 의료기기를 발전시키고 치료제를 높이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거기는 인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인재가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더 보강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의 정책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책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처음에 나오는 것이 AI 생태계 강화 부분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 정부 주도 AI가 R&D가 굉장히 성과를 보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돈을 줘서 예산을 퍼부어서 성과를 내는 시점 쉽지도 않고, 또 돈을 줬으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하게 되면 행정 비용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공학하고 연구하고 AI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행정 부담, 여러 가지 그런 부담 때문에 과연 AI 연구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민간에서 스스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제를 풀고 혁신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미 미국의 AI 기업, 중국의 AI 기업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열심히 추격하고 있지만은 똑같은 기준으로 경쟁해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은 글로벌한 빅테크에만 유리한 기준을 줘서 규제순을 줘서 우리가 결국 후발주자로 그대로 남게 되고 고로청자형 혁신을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AI 산업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는 전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민주당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AI 시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원전 포함해서 다양하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어떻게 꺼내낼지가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김문수 후보의 정책 중에서 뭐 부총리, 과학기술 부총리 설치, 특임대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모양은 좋습니다만은 모양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굉장히 표현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형식적인 AI 지원 시스템이지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말씀했던 AI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강화하고 그 안에서 일반 기업과 국민들이 어떻게 공급과 수요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그걸 활성화 정책시키는 것이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나아가게 하는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 정책 중에서 과학기술 처우 개선 이거 저 이재명 후보 정책에서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삼모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인재에게 뭐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들이 바꿀까요? 이건 출산 정책과 비슷합니다. 인센티브 준다고 출산을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통합적 가치를 낳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AI 정책을 펴서 가져올 그 생태계의 미래가 뭔지를 저는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 없이 나열식으로 끝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용제 패스트트랙 하는 것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건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보수답게 민간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시장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국민의 숨은 잠재력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지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론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새 후보의 정책이 이게 보수냐 진보냐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수냐 진보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 좀 더 부각하면서 한다면은 새 후보에게 또 다른 미래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중간대 이주원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과학기술 공약 분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의 특징들로 보면 AI와 같은 전략기술 강화 그리고 R&D 투자를 좀 안정화하겠다. 그리고 인재 확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것이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게 많은 분들이 지적한 대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 확충 그리고 고성능 GPU 확보 그리고 모두의 AI와 같이 AI 중심 과제들 그리고 R&D 예산의 안정성을 강조해서 과학기술 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자 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특징적인 게 연구자의 정책 참여 그리고 지역 자율 R&D 확대 등과 같이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고자 했던 게 주요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 과학기술 정책이나 R&D 정책에서도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R&D 예산을 국가 총 지출의 5%까지 확대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그리고 과학기술 특임 대사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확보를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AI 생태계와 연계해서 원전 기반의 전력 공급을 하겠다라고 한 게 과학기술과 에너지 정책을 전략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외교를 강조한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글로벌 기술 협력 역량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인 성과연금 그리고 과학자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인재 유출 방지와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제 구조적인 생태계 개편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에 대한 보상 중심으로 좀 집중된 게 좀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처럼 각 후보들이 이제 정책 방향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실행 전략이나 제도 기반 정책 지속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한 제언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많은 후보들이 이제 예산 증액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 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배분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집행 체계가 추후에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격한 대로 해마다 예산이 급변하거나 정권 교체마다 기조가 흔들리는 구조에서는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연구가 될 수 없고 성과 창출로도 이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AI와 같은 이제 전략기술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처럼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국가 R&D 생태계의 뿌리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같이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로 현장 연구자들의 기획 참여를 좀 제도화하고 이런 R&D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많이 목격을 해왔습니다. 소수에 의해 설계된 R&D 과제들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성과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연구자가 직접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여러 이해 관계자가 함께 소통하며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김은수 후보가 제시한 대로 과학기술부총리 체계를 구축해서 부처 간의 예산 조정권 그리고 정책 통합 기능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또 소수가 아닌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R&D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책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결합되어야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로의 인재 유입 확대를 위한 부분인데요. 생애 전주기 기반의 인재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후보들 공약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로 병역 특례, 성과 연금과 같은 혜택 중심의 정책에만 좀 몰려 있어서 유입 자체를 확대하기는 좀 어렵고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대 집중 현상이 이제 과학기술 기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고용 불안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들의 낮은 처우 등이 대표적인 이탈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사 과정부터 박사 후 연구원까지 이런 생활 안정 지원이나 이런 명확한 성과 보상 체계 그리고 과학기술인의 위상 제고 등을 통해서 전주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 추후에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면은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학기술 분야 공약 평가가 외교 분야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외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국들은 이미 과학기술 전략 외교들을 잘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이게 준비되어 있는가? 김문수 후보가 그 과학기술 특임 대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대사 한 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과학기술 외교 전략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단일 부처의 정책이 아니고 국가 안보, 외교 그리고 인재, 경제가 맞물리는 이제 복합 전략이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부총리 체계와 또 독립된 정책 조정권 그리고 강력한 예산 조정권 그리고 인재 생태계 설계 그리고 기술 외교 전략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더 정교하고 통합적인 실행 체계가 필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예, 그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에서 온 황보열입니다. 아세안이라는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지역에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예, 그전엔 브루나이도 있었고요. 처음에 제가 간 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전자정부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여러 선생님들 굉장히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 외교안보 과학기술 분야 쪽에 있는데 저는 좀 아주 현실화된 현장에서 일했던 좀 구체적인 구체적인 경험을 갖고 조금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약을 보니까 저 특정 화구를 지명하지 않겠는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낸 거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과학기술자 처우 우선이라든가 무총리제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특화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게 상당히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항상 할 때 why하고 what하고 how를 좀 식별해야 되는데 what은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이다.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거의 그런 문제들이 좀 구체적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자정부로 제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전자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1위입니다. 그러나 공급자 입장에서 무슨 솔루션을 그동안 막대한 걸 투자해서 뭐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이 비슷한 거 가서 미국의 팔란티어란 회사들 볼 때 전자정부로 지금 전자정부 회사인데 지금 뭐 빅데이터나 AI 분야로 지금 큰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나 AI 시대에 이걸 갖고 큰 마케팅을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없어요. 지금 현재 GPU 같은 건 일반적인 하드웨어니까 그것만 이야기해도 오래되니까 그건 좀 빼겠습니다. 특히 보면 AI 분야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AI를 이야기할 때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고 체계부터 틀립니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 예를 들어 온톨로지, 플라톤이 말하는 그 형이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게 학습이 돼서 연구를 했던 회사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I 교육에서 이공계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에 이거를 한번 좀 획기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현재 UML이니 뭐 ER 다이어그램 아니 데이터베이스 쓰는 것이 다 그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에 전자정보를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공공 데이터를 받아보는 센터가 있어요. 우리나라 때 제이슨이니 CSV 파일을 갖고 받으면 옛날에 통계로 SPSS 처리했던 수천 개 수백 개 이런 것이 아니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데이터를 갖고 AI로 돌려서 우리가 그걸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그걸 사용을 하지만 내가 비교를 해보면 그 국제기구 OECD나 이런데 미국이나 이런데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공유센터가 아직까지 빈약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위한 인공지능이 충분히 학습되도록 좀 이런 쪽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를 하려면. 왜냐하면 데이터를 합성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 자연적인 데이터가 지금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공 데이터 합성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 해서 AI를 만드는 합성 공장들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가 있는데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ODA 잠깐 이야기를 하다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협력에서 볼 때 국제학술 우리나라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이건 혹시 마무리하실 하는데 아세안 과학기술 관련 관련 협력할 때 중요하다.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사실 이 갑자기 생긴 대선이어서 그 평가할 공약 자료가 이렇게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평가해 주신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아주 꼼꼼하게 짜임새 있게 또 토론해 주신 모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 학회가 이 대선 공약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선거 관련한 정책을 쭉 오랫동안 평가해 오고 있는데, 공약대로만 전부 실천됐으면은 아마 굉장히 큰 변화가 이미 있었겠죠. 공약을 임기 내에 얼만큼 실현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정책을 선택해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후보자가 혹은 그때 이제 당선자가 의지와 또 역량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실천해 주신다면은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 실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상한 시간을 많이 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